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전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출은 옛날부터 파견과 유사하다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견이 되면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구조를 띠고 있죠. 우리 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출인지 파견인지가 다투어진 상당히 중요한 법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K 사건이었고요. 이게 SK텔레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 이제 프레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K 이제 테크엑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자, ST사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해서 이제 SP사로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사도 분할을 해서 또 SX사가 또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예요. SP사와 SX사가 다 나름대로 규모가 있습니다. 자산이 1조에 해당하고요. SX사도 자산이 2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ST사가 본인들의 마케팅 능력과 이제 플랫폼 사업의 결합을 이제 하기 위해서 티밸리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플랫폼 사업에 역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SP사와 SX사의 근로자들의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ST사로 전출을 해서 2015년부터 한 2017년까지 근무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건데, 자, 이 근로자분들이 이런 줄 아신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파견이다. 이게 파견을 하게 되면은 이 ST사가 우리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파견법상의 파견이 맞으면은 ST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생기겠죠.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이 전출할 때 이 SP사와 ST사가 어떤 계약을 했냐면 비용 정산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SP사가 당신들이 이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당신들과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보증합니다. 이런 이제 계약을 했고요. 임금도 당신들이 이제 사업 중이니까 임금도 당신들이 책임집니다. 이 내용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단지 ST사는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겠다.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을 해서 이제 SP사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비용 정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파견 관계로 볼 수가 있을까요? 파견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몇 가지의 논쟁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판례가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직접 고용 의무의 핵심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가 주체가 대상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이 업체가 파견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파견업을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직접 고용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파견 사업주, 즉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전출이라고 되면은 이게 파견 사업주가 아닌 거니까 직접 고용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전출인지 파견인지가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될 거다. 이걸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판례가 아주 중요한 법리를 내세우게 되죠. 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는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파견이라고 하는 업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파견업 자체가 영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 그런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파견업을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거죠.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파견 이 행위의 반복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영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고용주의 사업 목적이 뭐냐,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이 뭐냐, 이게 파견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 업이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 파견의 목적과 규모, 얼마나 이제 큰 규모로 파견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 횟수와 기간과 태양 등을 종합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 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과연 원고용주가 파견업을 지금 목적으로 반복 계속적으로 영업적으로 하고 있는 거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전출이 뭔지, 그러면 파견인지 전출인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전출이 무엇인지를 또 이해하셔야겠죠. 전출은 모양새로는 상당히 유사한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출의 기본적인 모양새는 원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대신에 파견을 하는 형태로 원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의 기업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파견과 굉장히 유사한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전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근로자의 원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그렇게 파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잠깐 보냈다가 원소속 기업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출의 모양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출인지 파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게 계열 회사 간의 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출은 상당히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담보가 돼야 됩니다. 아무 회사나 전출을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계열 회사 간의 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열 회사 간의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이게 전출이 아니고 파견 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자, 보니까 계열 회사 간의 전출은 일단은 이 계열 회사 스스로도 고유한 사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이 근로자와 원소속 기업 사이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발령이 납니다. 나게 되면 다시 기존의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돼서 계속 존속하는 거죠.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파견과 좀 외형상 유사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인 근거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건 파견법에 따른 그런 파견은 아닌 거죠. 따라서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해서 원소속 기업을 파견 사업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들은 진짜 그런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출 관계를 파견 관계로 쉽게 단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어떻게 봤을까요? 자, 이 케이스에서는 이 SB사를 파견업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이게 파견업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돼야지만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할 건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ST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이제 이 SP사가 파견 사업주라고 한다면 이 파견 관련된 별도의 대가,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건데 이 전출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가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파견 사업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업이면은 파견업이 주된 영업 분야가 돼야 되는데 이 SP사의 주된 영업 분야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산 규모도 꽤 커요. 그러니까 SP사의 사업 목적이 파견과는 무관하다. 이게 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근로자들이 원소속 부서로의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은 복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볼 때도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이 파견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업 집단, 이제 그룹사 간의 기업 집단의 어떤 사업상 필요, 인력 활용의 효율성,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SK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케팅 능력, 그 다음에 SP사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랫폼 사업의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냥 전출을 한 것이지 파견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파견법에서 파견을 제한한 이유는 파견의 상용화, 장기화, 고용 불안 이런 것들 이 막기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전출이 이런 파견 근로자의 상용화, 장기화를 이제 꾀하고 있는 거냐, 고용 불안을 초래하는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볼 때 SP사는 파견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판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판례는 전출인지 파견인지는 옛날부터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법리를 좀 만들어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험생분들은 꼼꼼하게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